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수법이 35개 있고 보법이 18이 있고 그래서 그걸 총괄해서 육로와 십단검이다. 육로와 십단검이라는 두 품새 체계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그 품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로의 가계를 저렇게 쭉 적어놨어. 무슨 말인지 몰라. 거긴데 거기도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신통비, 두문심쇠, 그 다음에는 선인 조천세, 그 다음에는 살추포월 이런 거 이미 무술에서 살추 이런 이야기 많이 이미 나오는 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입기 좌산호세, 산호세, 급보 삼추 다른 곳에서 이미 조금씩 보던 그런 내용들의 동작 이름에 유사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곤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작이라는 게 뭐냐면 손날이에요. 작이. 그래서 이 무술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작이야. 작법, 작수법. 그래서 손날을 위주로 하는 무술이 이 왕정나무의 무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정나무 자신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손날로 깨트리는 반작이라는 것이 비결이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생각 외로 중국의 무술은 이 주먹 정권을 위주로 하는 무술의 종류가 굉장히 적어요. 장이나 다른 것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술이 많아요. 이 드라마 본 사람, 중국 드라마인데, 대명풍화라는 드라마인데, 재밌어. 이게 이제 어떤 드라마냐 하면은, 명나라 첫 황제가 누구야? 주원장이잖아. 이 주원장이 굉장히 무술적인 인물이거든. 주원장 주변에 있는 유명한 장군들이 그 무술 패거리들이라고. 막 이 떠돌아다니는 유랑 그런 이 무인들이라고. 근데 주원장이 죽으면서 자기 장남한테 왕위를 줘야 되는데 장남이 일찍 죽어버려. 그래서 손자한테 줘. 근데 그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 범같이 설치됐던 아들들이 수두룩해.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이제 주첩이라고 북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연왕이라고 하는 연왕인데 넷째 아들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16살 먹은 조카한테 그걸 줘버리니까 저거들은 저아버지하고 같이 나라 만들려고 평생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 연왕이 정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남경성이 불타게 돼. 그 불탄 속에 자기 조카가 금문제 왕이 거기서 불타 죽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신체를 알 수 없는 거지. 수백 명이 불에 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금문제가 살아있다는 전설을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 금문제가 살아있어가지고 도사가 돼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금문제 수색을 해. 근데 금문제 수색하는 걸 하면은 금문제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그래서 도사 장산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장산봉을 찾아라라고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초반부에 보면은 이 탕웨이가 반대쪽 사람이야. 그래서 금문제하고 통하는 집안에 이 살아남은 딸이라고. 금문제 때문에 유명해졌다 이거지. 그걸 더 키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무당산에 어마어마한 절을 지어요. 장산봉이 마치 있는 것처럼. 금문제의 존재를 없애고 장산봉의 존재를 신화화해서 키워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그 묘한 스토리가 관련이 있는데 그 스토리가 이 드라마에 숨겨져 있는 주제야. 근데 이제 그래서 장산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송나라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정사를 보면은 명사에 명사 반기전 무슨 도사나 이런 사람들 나오는 전설 그 기록에 장산봉이 나와. 그래서 그게 가장 믿을 만한 자료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술에 대해서 장산봉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구라로 보면 돼. 그러나 상관없이 황종이가 황경남 묘지명을 쓰면서 외가소림, 내가장산봉이라고 하니까 내가근법이라는 무술에서 무지하게 큰 개념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무예도부통지 안에 떡 실어놨어. 믿을만 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장산봉이 있고, 그 다음 내려오면서 왕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송계가 있어. 근데 왕종은 아무것도 없어. 한 줄밖에 없어. 섬서 사람이다. 지금 서안 지방 쪽에 그쪽 사람이다. 그 다음에 왕종에 의해서 단 사람이 배우고 그 제자가 장송계인데 장송계가 굉장히 유명하게 나와.
또 장손계도 또 신화적인 인물로 막 나와. 영파부지에. 근데 그것도 다 전부 완전히 영화야. 장산봉, 왕종, 그 다음에 장손계, 그 다음에 단사남달 왕정남이가 나와. 그래서 왕정남이가 아까 이야기한 황백가의 스승이고, 이 사람이 1617년, 1669년 정도 명말청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저런 내과건법이 있었던 곳이 여기야. 절강에. 여기인데 지금 거기서 보면은 장산봉은 천하를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모르겠고, 장산봉한테 배운 사람이 왕종이라고 했는데, 왕종은 산시 사람이야. 섬서. 서 안에 있는 섬서 사람이에요. 섬서. 이거 산시, 산서성도 중국말로 산시이고, 섬서성도 중국말로 산시야. 아까 우리가 기호신서하고 무편해 볼 때 온주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온주, 온가, 온가권 이야기 나왔잖아. 온가장권, 온. 그 온이 뭐냐면 요거야. 온주시야. 지금 절강의 남쪽에 있는 원조우라는 데야. 원조라는 데 이 원이 요 온자야. 원조인데 저 원조 사람을 중국 사람들이 전 중국에서 제일 별난 사람들이에요.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유태인이라고 그래. 북경신에 이 온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지역 우리 무슨 뭐 향후회 같은 거, 안 그러면 상회, 비즈니스 모임들 가면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 다 부자 되는 사람들,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근면하고 머리 좋고 그다음에 빨리 돌아가고 막 경쟁적이고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에 척계광도 유대인도 다 이쪽에 오래 생활했어. 뭐 때문에? 왜구들하고 싸우느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나오던 영파부지, 영파가 어디야? 이게寧波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배를 타고 중국 가면은 주로 영파에 돼. 영파가 주 무역의 우리하고 거점이야. 자연적인 해류와 해풍으로 배를 가면 절로 간대. 그리고 왕정남이가寧波사람이야. 그래서 요게 요런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강이라는 것이 이 항주가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 열리는 곳인데, 이 절강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강소와 더불어서 강소, 절강, 상해 이 세 가지를 가장 현대화되어 있고 가장 상업화되어 있고 공업화되어 있고 돈 제일 많은 곳이 중국 강남의 핵심인데, 여기 이 이야기들이야. 온가군이라는 게 여기야.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할 때 아까 우리 강필 관장이 이야기했던 질문과 동시에 동아시아 전체의 무술을 하고 이제 연기를 다 지을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절강이야. 이게 절강인데 대만이고, 여기가 오키나와요. 일본이고, 이렇게 해서 요 권역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이 무술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큰 역사적인 그 스타트를 걸게 되는 뭔가 하나 있었잖아. 그게 어떤 존재야? 왜구잖아, 왜구. 왜구가 여기에 쳐들어와서 그런 어떤 무예서가 만들어지고, 왜구가 여기 쳐들어와서 임진왜란 때 그렇게 또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예도 통제가 만들어지고. 이 속에 왜구라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고. 그런데 이 왜구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이 중국 무술 전체가 왜구들에 대한 어떤 큰 리액션을 하는데, 그 리액션이 1번이 무예를 정비하는 거잖아. 무예를 정비하는 과정에 하나, 지금까지 중국의 무예 기술 체계를 다 뒤집어 놔버리는 게 뭐야? 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아니야. 검이야. 검이야. 그래서 중국 검법이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다 왜구의 일본 검법을 다 받아들인다고. 일본 검법이 그때부터 뭐 압도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무예도 통제도 왜금, 쌍수도 왜금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깊게 들어와요. 그래서 무술이라는 것이 벌써 이때부터 삼국을 서로 아우르면서 주고받고 액션, 리액션하고 막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과검법에 대해서는 태국권 경전강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김우철 교수가 번역을 하긴 했지만 내가 봐서는 99% 일본 오리지널 책이에요. 일본 학자가 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중국의 학자들이 쓴 것보다도 설명이 더 좋은 게 많아.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거의 여기 디테일이 많이 나와요. 황정남의 이야기 뭐 다 나와 이게. 그래서 한문도 아니고 그리고 오리지널 깊이 있는 이 태극권 원리 이론도 다 들어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하면 이 책도 사서 보면 추천이에요. 나도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내가권이 아니더라. 내가권이 아니더라.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게 보니까 단타 계열의 무술이고 남방 무술의 색깔이 강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남권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있는 그런 무술 속성이 강하다.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어요. 제 책에서. 나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요. 내가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 어떤 그 내가권에 대해서 합의된 건 없지만 대체 하면은 호흡, 부드러움, 뭐 그다음에는 양생 이런 몇 가지 뭐 있는데 그 개념들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좀 짧고 강한 그런 무술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황종희가 어디에서 뭐를 따가워서 내가라는 개념을 멋진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라고 듣는 순간 외가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리잖아. 그냥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히트 작품을 개념을 딱 만들어낸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볼 텐데 내가건법의 기술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거고 오늘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현대에 우리가 내가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중국에서는 내가권 하면 혹은 내가삼권이라고 해요. 형이 8개 태극이야. 형이권, 8개장, 태극권. 이 세 가지 무술을 내가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때는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초까지 중국 자체에서 제도권에서 본토에서 모든 무술을 맨손 무술을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소림 무술과 무당 무술로. 그거는 뭐야? 소림은 외가, 무당은 내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비판을 받으니까 무당 무술이 어디 있어? 소림 무술이 어디 있어? 다 허구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개념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외가 살짝 쓰다가 안 되니까 장권, 당권, 무기술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태극권 따로 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라는 게 특히 무협지와 영화와 어떤 그런 게임과 이런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러나 그게 황종이라는 사람의 글발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내가라는 개념이. 그렇지만 우리 무술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개념이고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내가라는 개념은 그래서 내외 겸수, 내공 이 내가에 관련된 이 아름다운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고대 수박의 역사를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박 하는 거를 뭐냐, 좀 막연하게 좀 알고 있는 건데 수박을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좀 찾아보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기호신서, 무편 뭐 이런 걸 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수박 보면 이제 좀 제대로 보여 이제 좀 안개가 아니고 이게 뭐 무슨 돌멩이고 이건 흙이고 이건 나무 뿌리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수박의 역사까지 마무리 짓는 게 내 목표인데 그러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동아시아 무술사에 대한 그 총괄적인 것을 한번 그 중국 무술사와 오키나와 가나데 역사를 같이 아울러 보면서 동아시아 무술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는 걸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주제를 안 졸고 앉아서 두어 시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수!